대부분 저희 분야 분들이 좀 이해도나 좀 처음 들어진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개념 어떻게 생겼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며 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로 이승현 박사님께서는 이분들을 만나는 현장 연구도 같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의 얘기도 같이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사님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제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직업안경의학과 이승현입니다. 이런 세미나에 또 초청해 주시고 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선생님들께 소개드릴 주제는 필수 업무 종사자 현황과 건강보호 방안입니다. 2019년 겨울에 코로나가 이제 중국에서 집단 호흡기 발병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이제 팬데믹이 선포되었고, 우리는 지금 3년 차인 지금도 코로나랑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이제 역병이라는 것이 있을 때 이제 그거를 운명으로만 받아들였던 과거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재난들을 극복하고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갈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종합적인 대응과 또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난본부에서는 코로나 검사 결과랑 그다음에 확진자 수, 이동 경로, 그들의 이동 경로들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는 IT 방역 시스템으로 이 감염병을 대응하면서 확진세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고, 이제 K 방역의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염병의 이 위기 경보가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게 되면서 일명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이 이 강화 단계가 해제될 기미가 보이면서도 또 2주씩 연장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과 또 일하는 사람의 근로의 질에서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동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대면 노동을 하게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대면 노동에서 비대면 노동으로 이제 노동이 전환되면서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이 시작된 이후에 이제 원격 근무의 비율은 그 전보다 한 35배 정도 증가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렇게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이 코로나 집단은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 수준이 높거나 또 임금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회복력이 높은 수준의 근로자들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그룹이라서, 이와 반대로 저숙련 그룹 그리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조건을 가진 노무 제공자들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거나 노동 활동이 이제 중단되면서 고용 불안을 겪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젠더적인 측면에서도 대면 접촉이 많은 여성 근로자에게 집중된 이 업종에서 고용 불안이나 고용 형태가 변하는 이런 위기가 먼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필수 업무 종사자, 이른바 필수 노동자입니다. 네, 여러 방역 조치가 시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 일상에서 멈춤, 이 현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멈춰 있는 이 상황, 사회적 상황 속에서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멈출 수 없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눈에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직업군이 있냐면, 이제 대면 서비스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 종사자, 그리고 이제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환경미화, 배달업 종사자가 이 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죄송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IT 기술이 일상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배달 음식 주문, 그리고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고, 역시 배송원 스피드가 생명인 우리나라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음식 배달 종사자, 물류 종사자들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키고 또 사회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수 업무 종사자가 필수 업무 종사자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종사자들이 그동안 충분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드러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의 노동이 사회와 또 공동체에 기여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소 과소평가되어 왔던 것이기도 사실은 합니다.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들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 환경들, 그리고 직업 환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사회적 처우 수준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들 중에서 이제 노무를 제공하는 많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정통적인 근로자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우리 산업보건 체계에 포섭되지 못한 상태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건강이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 사회에 많은 공감을 받으면서 이제 각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면서 이제 다양한 보호 정책들도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필수 동영상은 사실 최근에 생긴 단어는 아닙니다.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가까이에서 자연 재난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본에서도 필수 노동에 대해서는 이미 고려해 왔고 사회적으로 보호와 지원 대안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인 이 ILO에서는 필수 노동자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에센셜 서비스라고 해서 이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때 사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위협하게 되는 서비스를 에센셜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에센셜 워커, 키 워커라는 표현을 하면서 필수 서비스와 또 핵심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노동자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서도 재난 관련 법률에서 재난 발생 시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딱 이제 에센셜 워커에 대를 타깃으로 한 법률은 없었는데 사회적으로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 공감대가 이제 크게 형성되면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었고 또 관련 대책들을 또 제도화하기 위해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필수 업무 종사자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필수 업무 종사자 법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이 목적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의 생명과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 법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 노동자를 포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글자를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재난 시에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그 모든 사람을 보호 지원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재난은 재난안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이제 풍수의 지진, 산불 같은 자연재난과 또 각종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모든 재난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를 말하고 이 필수 업무는 재난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필수 업무의 범위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수 업무를 지정하고 또 종사자를 지원하는 이 위원회를 조직해서 각종 재난 시에 필수 업무가 뭔지 그리고 이 심의를 거쳐서 노동부 장관이 필수 업무 종사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제 다양한 재난이 존재하는데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재난 속에서 필수 업무 노동자는 단연간 여러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세미나에서 다룰 재난은 직업환경의학을 하고 계시는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저처럼 이제 산업위생, 산업안전을 하는 산업보건 분야에 딱 접점이 되는 주제인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재난 시에 필수 업무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두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화학물질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정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이제 4만 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성이 이제 낮은 물질부터 맹독성 물질까지 다양한 바운더리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이제 안타깝게 노출되기도 하지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건강 장애들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산업위생에서는 작업 환경 측정을 정기적으로 해서 근로자들에게
노출 정도가 어떤지를 평가하고 작업 환경 개선이 되도록 산업공학적인, 설비적인 것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듣고 계신 선생님들처럼 직업 환경 의학을 하시는 선생님 분야에서는 또 해당 작업자들을 이제 의학적 제도로 다양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학물질 사고는 2012년대까지 이제 미미하게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급증하게 되었고 이후에 화관법, 이제 화학물질관리법이라고 하는 법이 규제가 이제 강화되면서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시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고 방지와 사고 시에 나타나는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심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 산단에 화학회사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제 화학 산업은 장치 산업이라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작업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모니터링하는 이 보드실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서 작게는 이 사업장 내에서 사고 대응과 이제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대규모로 발생하게 됐을 때는 이제 인적,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이게 환경 오염으로도 이어져서 지역 사회의 건강까지도 영향까지도 미치는 이런 재난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이제 이슈가 되었던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구미 불산 누출 사고가 있습니다. 이제 불산을 이송하는 이 작업 중에 작업자가 탱크에서 넘어지면서 탱크의 이송 밸브가 열리고 불산이 공기 중에 유출된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 발생과 동시에 이제 5명의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제 그때는 사실 대응 체계가 조금 미흡해서 산단 내 여러 기업에 상당한 금전적인 피해, 또 인근 환경의 작물 피해, 임업, 가축 피해 이런 것들에 다 피해가 있었고, 이제 지역 주민에게까지 피해가 되면서 이렇게 작업 환경에서 발생한 이 사고가 지역 사회로 크게 번진 대규모 재난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화관법, 이제 화학물질관리법, 또 사고 대응 시스템이 국가적으로 강화되면서 환경부, 국토부, 고용노동부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대응 시스템을 지금처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해화학 유출 사고 시에 필수 업무와 그 일을 하는 종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순서대로 이제 일련의 업무가 진행되는지 이제 시나리오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제 모두 다 상식적인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화학사고는 발생 장소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사업장 내부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화학 회사나 이런 곳은 법적으로 방제 요원을 필히 두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 방제 요원이 119에 신고하고 그 대응 기관이 올 때까지 사고 현장에 가서 초동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운송 차량이 도로에 전복되면서 도로 위에 화학물질이 유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때는 운전자가 관련된 사업장에 전화를 하고 또 119에 빨리 신고를 하고 대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이제 연락받은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 활동을 하는데요. 유해화학물질 사고 현장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위험 종류에 따라서 급수별로 나뉘어진 이 방호복을 입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은 이제 오셔서 긴급 구조를 한다거나 어, 위험물을 제거하고 또 현장에 이제 있으면서 공기 중에 남아있는 이 화학 물질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어딘가에 기록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쓰일 건데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 지역에 이제 제독 작업까지 해서 업무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경찰관도 오시는데 이제 경찰관들은 이제 화학 물질의 위험 수준에 따라서 경계 라인, 폴리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위험 지역, 준위험 지역, 경계 지역 이렇게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작업을 하고 근로자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가 있다면 대피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관련된 업무가 지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외부로 유출된 이 화학 물질은 결국 회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정비해야 되는 방제 업무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정 폐기물 운반업 종사자가 와서 회수를 하는데, 이 종사자들은 유해 물질이 이렇게 유출되어 있으면 유출 지점에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이 특수 차량에 연결된 이 호수를 특수 차량의 압력을 이용해서 유출된 이 부분을 빨아들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또는 이렇게 토양에 묻은 어, 이런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제 삽으로 일일이 퍼내서 유해화학 물질로 오염된 이 부분을 회수해 가고, 또 주변의 환경 정비 작업을 폐기물 운반 종사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에서 유출 물질에 가장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마주하기 때문에 안전복을 입고 또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위험 환경에 이제 계속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작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작업이 이제 화학 물질이 유출되었을 때 토양이나 또 수계로 유입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2차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토양을 이제 파내거나 수계 진입 부분에 방제뚝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포크레인, 중장비 하시는 건설 기계업 종사자분들이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배출업체에서 사고가 났고 또 운반업체에서 회수를 했으면 이제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이 회수가 되면 이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지정 유해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운송을 해서 생화학적 처리를 해서 이제 방류를 시킨다든지, 폐기물을 이제 고온 소각시켜서 슬러지를 만들어서 매립을 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현장 노고가 끝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전문가 집단 분들이 이제 투입이 돼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환경에 피해가 있으면 환경 영향 조사,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주민 건강 영향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이 사고에 나타나는 프로세스가 일련의 과정이 이렇게 시나리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업무 중에서도 이제 필수 업무의 범위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이 필수 업무의 범위는 어, 재난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는 유해화학 물질이라는 그 물질 자체로 노출 시에 건강과 직결되는 이런 위험성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응이 늦어지면 환경적으로 이제 빅 이슈가 되면서 사회에 큰 혼란이 터지기 때문에 신속한 복구 작업이 필요합니다. 필수 업무의 이 기준은 이 사고를 잠식시키고 또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요 수준이 높은 직무적 요건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제 유해화학 물질 유출이라는 상황적 요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직무적 요건을 살펴보면 필수 업무 지정이라는 관점에서 이 시나리오 중에서 대응 시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장 대응 업무, 초동 대응, 2차 사고 대비, 그다음에 환경 정비 활동, 잔류 오염도 조사, 그다음에 제독 업무, 그다음에 필요시에 응급 이제 의료진들이 들어가는 이제 구호 활동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유해화학 물질 노출이라는 이 위험 수준이 높은 이 상황적 요건을 한번 고려해 보면 우리는 시공간적 요소를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유출이 발생한 시점 직후에 업무에 투입되는 이런 근로자들, 업무의 진입이 빠른 재난 상황에 업무 진입이 빠른 근로자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유출 물질과 아주 가까이에서 이제 유출 물질 가까이에서 작업하는 이런 업무들은 노출 수준과 위험 수준이 높은 업무에 해당됩니다. 이런 업무를 한번 추려보면 현장 대응 중에서도 유출 사고에 초동 대응하는 업무, 2차 사고를 대비하는 방제 업무, 유출 사고 현장을 방제하는 환경 정비 활동하는 이 방제 업무가 필수 업무로 손꼽힐 수 있습니다.
이런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민간 부분부터 공공기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보호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는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봤습니다. 그래서 어, 해당 종사자가 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근거로 순위를 매겨보면 가장 높은 순위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그룹이 이제 근로자가 아닌 노무 제공자입니다. 이 노무 제공자는 재난적 상황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어, 사람인데 이제 보호돼야 될 필요성인 점에서는 이제 레귤러 종사자들보다도 강한 보호가 필요한 그룹입니다. 그 다음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인데 이들은 이제 규범적으로는 노동법에 적용을 받긴 하지만 소속 기관이 정한 이 규칙에 따라서 근로 조건에서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타 이제 민간 부문, 공공 부문의 레귤러 워커들보다도 보호가 필요한데 유해화물질 유출 사고 발생 시에는 이 그룹이 아예 이제 현장에서 배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외가 되었고 그 뒤에 이제 민간 부분 정규직 근로자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비정규직이나 비공식 종사자들에 비해서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상으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3순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공기업 같은 이런 분들은 이제 일반 근로자보다도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민간 근로자 부분보다는 이제 뒷순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섯 번째로 이제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노동법 적용보다는 조금 후순위가 되고 이제 피소 노동자 종사자법에서 보호해야 되는 순위에서는 이렇게 후순위가 되고 또 군인, 경찰, 소방관 공무원들도 사실 정말 높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직무상 의무를 이제 어, 군법이나 이제 소방 경찰법들이 있다는 점을 다 고려해서 이제 가장 마지막에 후순위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을 접촉받는 이런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제외하면 보호 지원이 필요한 우선순위가 이제 높은 근로자는 사업장 안전관리 종사자 그리고 지정 폐기물 수집 운반업 종사자, 건설업 종사자,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종사자가 필수 종사 보호 지원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높은 종사자로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수 이런 우선순위가 높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서 실시해 봤는데요. 대상자는 실제 최근에 이제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일하는 근로자, 그리고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되었던 외부 업체들의 근로자들을 모아서 직종별로 심층 면담을 하면서 이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이제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보면 사업장 관리 종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화학 사고를 대비해서 이들 산업군에게는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부에서도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종류별로 준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이제 환경부의 화학재난 합동방지센터라고 전국에 7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의료 병원과 재난합동방지센터 또 이 회사 이렇게 모여서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다양한 건강검진들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그러다가도 다치게 되면 사회적 안전망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조금 대기업에 속해지지만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또 심리상담 서비스도 지원하는 이런 서비스가 사내에 마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 만족도도 아주 높은 수준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종사자들은 사실 이분들은 사고 때 초기 대응부터 투입돼서 사고 후에 운반 슬러지를 유해화학 물질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까지 이제 현장에서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고 발생 현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작업을 하는 옥외 작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일부는 이제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 사고 규모나 이제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초과 근무를 하게 됩니다. 또 배출업체 요청에 따라서 이제 배출업체는 사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빨리 처리가 되는 게 이제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사고 시에 이제 긴급하게 출동해서 이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말은 어, 이제 긴급하게 출동할 때 출동할지 말지는 지정 폐기물 운반 업체에서 선택을 하는데 이때 너무 무서운 물질이 사고가 나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사고업체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제 사고 난 물질을 조금 속이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이제 안전장치가 갑자기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러지 말자라는 이런 목소리가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출동을 하게 되면 빨리 작업해야 되고 그래서 작업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작업 강도가 높아지고 위험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야외 작업이다 보니까 마땅히 휴게할 곳이 없다는 점을 아주 큰 불편감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또 이제 작업 수행 중에 건강이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이제 근골격계 부담이나 이제 물질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도 이제 모자를 벗고 옷을 이제 벗는 작업에서 물질이 피부에 접촉돼서 피부 질환 또는 눈에 들어가서 이제 눈이 안 보이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사실 재난이라고 일어났는데 물질이 현상이 눈에 안 보이고 물질은 유독하다고는 하는데 어느 정도 노출됐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면서 막연한 두려움이 아주 커서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네, 건설업 종사자들은 이제 포크레인 기사가 이제 대표적인데요. 이분들은 평소에 건설 현장에서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나면 지자체나 또는 사고업체의 하청업체를 통해서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종사하는 업장이 이제 다른 만큼 유해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호복을 주면 보호복이 시야를 가리니까 일하기 불편해서 이제 안전장비를 벗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운송업 종사자들이랑 비슷하게 공기 중에 냄새는 나는데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작업이 끝난 이후에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 내가 그때 불려가서 유출 사고 현장에서 일해서 이런가? 라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 이제 오개 작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휴게 시설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이들의 신분이 개인 사업자 신분이라서 사회 보장이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제 재난 사태에서 지자체의 요청으로 불려갔는데도 위험 상황에서는 이제 보장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체 종사자분들은 어, 대부분 이제 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사실 처리 공정이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육체적 작업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한다는 사업장인 이 측면에서 어, 안전교육이나 건강검진을 아주 잘 받고 있고 사고가 나면 혹시 모를 사고가 나면 이제 사회적 보장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근로자의 목소리를 듣고 이제 이 근로자의 목소리를 들은 것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들을 만들고 이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설문을 직접 만들기도 한 질문도 있고 구조화된 걸 사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들 중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결과들을 보면 사고 발생 시점과 가장 가까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 근로를 수행하는 건설업 종사자, 그다음 폐기물 운반업 종사자들에게서 유해화학 물질 노출 정도와 사고 위험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건설업 종사자들은 포크레인 업무로 또 이제 작업 자세에서 오는 근골격계 부담이 있고 또 폐기물 수집 운반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환경 정비 작업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탱크에 연결된 이 호스가 유해 물질을 빨아들일 때 이 압력 때문에 한 두세 명은 이 호스를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근골격계 이제 부담들이 있고 또 높은 위치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낙상 사고가 있는 이런 위험도 있었습니다. 정신적 부담 부분은 이제 건설업의 경우에는 유해화학 물질 유출 사고라는 이런 생소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 물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은 원인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운반 업체는 현장에서 이제 그 요청 배출업체인 사고 배출업체인 그 분들이 이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이 운반업 종사자들도 다른 이제 건설업 종사자들보다 더욱 이제 충분한 교육을 받아서 이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는데 지금 이 노출되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없으니 막연한 이 상황에서 건강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크다는 이런 점에서 정신적 부담이 큰 어, 정도라고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제 부위별로 발생률이 높은 것들을 보면 이제 피부 문제, 그다음에 두통, 눈의 문제, 그다음에 스트레스 장애, 피로, 요통, 이제 상시 근골격계 장애가 이제 많았습니다. 어, 이런 문제가 이제 언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해봤는데요. 이제 40% 정도는 이제 업무 중에 이런 건강 문제가 바로바로 발생했고, 눈이랑 어, 이제 두통, 그리고 스트레스 장애 이런 것들은 80% 가까이 되는 수준이 업무 중에 이런 건강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해화물질 유출 사고와 관련된 업무로 인해서 어, 이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업무 중에 일어나는 이 근로자들의 이 건강 문제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또 건강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직업환경의학과 선생님들이 잘 다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물질 유출 사고라는 이 재난 시에 어, 어, 필수 업무 노동자들의 보호 대책이 이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건강 관련된 부분만 한 두 가지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이 위험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 극복 방안에 대해서 어,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대규모 사고를 막는 전략적인 과정이 바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에서 안심사회로 변환하고 있는 이제 패러다임 속에 있는데 이제 국제보건규약에서도 재난에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핵심 역량 중에 하나가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종적인 목표는 과장된 위험 인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도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요. 네, 재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불편감이나 또 정신적인 부담은 아까 그 결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예기치 못한 위험을 인식하게 되면서 불편감이나 정신적 부담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 환경에서 노출되고 있는 위험 물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지식 전달이 이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제 환경 감시 시스템이 제공되면 현실적으로 효과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공기 중에 미세먼지 수준이 어떤지 건강 보호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전광판을 우리는 도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감시 시스템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에서 보셨듯이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이 공기 중의 화학물질 농도를 계속 측정하고 어딘가 일지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한테 전화를 해서 작성한 일지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이 정보는 현재까지는 대원들끼리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이 정보를 많은 관계자한테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면 일을 하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제 조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예시인데요. 우리가 해저 터널 작업 현장에서 제공되는 건데 이렇게 내부 가스들의 내부 가스의 농도가 얼마인지 기준치는 어떻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어, 개인 보호구는 착용하세요.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된 작업 환경 현황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착안해서 재난 환경에 있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이제 어,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 쓴다면 위기 상황에서 충분한 정보 전달이 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거치면서 이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화학물질 관련된 검사를 생각하면 이제 간기능 검사, 그리고 소변 검사를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의 건강의 문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또 피부 문제, 또 접촉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근골격계 불편감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건강적 불편감들이 어, 이제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실시하는 이제 다양한 건강 검진으로 다 설명이 가능한지 또는 별도의 의학적 대응 방안들이 더 마련되어야 되고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학회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하고 계신 작업들이 주로 필수노동자 관련한 실태조사인 거고 그게 필수노동자법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한동안 최근 올해 초였나? 올해 초에나 그 필수노동자 관련한 그 고용부의 정부 팀 자체가 변경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 이 문제가 좀 됐었던 터라 혹시 그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정부에 정부가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진 거잖아요. 팬데믹 끝나고 뭐 영향 같은 게 없는지 이 다음에 필수 노동자 관련한 실태조사 계획들 어떤 게 있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초창기 이제 감염병에 관련돼서는 엄청 이제 법이 시행되고 이제 실태 조사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았다가 이제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에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조금 사그라들었던 덕분에 사실은 좀 더 현장을 더욱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어, 담당하는 상대역에게 저는 이런 대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종사자들은 이렇습니다. 가서 뭐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해도 현실이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부분을 더 공부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또 필수 업무 종사자법의 시행령에 따라서 실태 조사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 재난을 주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이후에 제가 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수질오염 발생 시에 필수 업무와 필수 업무 종사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제안서는 이제 오늘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어, 지하철, 고속철도 대형 사고 발생 시에 필수 업무와 필수 업무 종사자가 뭔지에 대한 실태 조사 제안서를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이게 현장 업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재미가 있고 이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또 관련해서 최근에는 어, 필수 업무 종사자도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제가 요즘에는 또 질병청에서
전 국민 대표 포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양성률 조사도 이제 연구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저희 지난 연구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사회적 격차, 근로자의 직군들의 차이, 그다음에 근로급여의 차이, 이런 사회적 격차에 따라서 면역 체계가 조금씩 다른 이런 것들도 보고 있어서 재밌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승현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이 필수 업무 종사자에 관한 건강보호하고 지원 방안인데, 이게 아직 11월인가 시행이 된다고 그러죠? 아직 시행이 안 됐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그러니까 근로자라고 그러면 어디 이제 사업주 속해 있는데, 여기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그 근로자 형태는 아닐 거예요. 이런 분들을 건강을 보호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누출이나 이런 환경적인 것도 있고, 또 철도 대형 사고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법에서 결국 필요한 건 재원인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업장 내에 있을 때 이제 산재 기금을 쓸 수 있는지, 또는 아니면 뭐 환경에서 할 때 환경 기금을 쓸 수 있는지, 또는 아니면 철도면 철도 어디 이런 그 기금에 관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해서는 이 법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이제 아주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제 재원 마련이 들어가는데요. 필수 노동 종사자법에서는 이제 실태 조사를 다루면서 이제 어떤 종사자들이 포섭되어야 되는지까지는 실태 조사가 시행되는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마련까지는 다루고 이렇게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늦지 않았다. 못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꼭 이제 이 필수 업무 종사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 재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적을 때, 제가 오늘은 건강의학적인 부분만 공유를 드렸지만, 이제 제가 적었을 때는 이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근로 종사자들에게 설문도 추가적으로 한 거는 재원 마련이나 이런 장구를 마련할 때, 보호 체계를 마련할 때 지자체가 마련해야 되는지 정부가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이제 이런 개인 사업자, 이제 포크레인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지정 폐기물 운반업체라는 종사자들은 지자체와 더 협력해서 지자체에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재원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이제 다른 이제 사업장 관리업이나 또 폐기물 처리업체 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라에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형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진단을 해준다고 그래도 그건 어디서 누가 할 거냐, 뭐 사업주가 낼 건지 무슨 지자체면 또 뭐 이번에 사고 났지만은 서로 다 떠넘기기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 법에서 정하지는 않았겠지만은 그게 더 시급하고 그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주신 이승현 박사님 고생하셨고, 또 참석해주신 학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다음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